고립의 시대, 원제 외로운 세기, 영국의 여성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의 최신 저서, 날렵한 문장과 풍부한 사례로 현대 사회를 해부한다. 저자의 진단은 이렇다. 만연한 외로움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사회 경제적 비효율을 키운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와 포퓰리즘을 배양한다. 히틀러 지지자들의 특성은 야만과 퇴보가 아니라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의 결여였다. 트럼프 지지층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포퓰리스트들은 국회의 본래적 기능, 독립적 법원과 자유 언론을 악당으로 몰아세운다. 세계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변화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극단주의 정당으로 몰려든다. 요인은 많다. 사람들은 하루 평균 221회, 3시간 15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계산기가 암산 능력을 망가뜨렸듯이 디지털 혁명은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약화시킨다. 소셜미디어는 사회를 심술궂고 잔인하게 만든다.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 방식과 경제 시스템은 고립을 심화시킨다. 재택근무의 증가는 직장 내 연대를 와해한다. 재택근무자들은 활력을 잃고 우울해지기 쉽다. 가림막도 정해진 자리도 없는 사무실에서 사람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고립돼 간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설적이게도 실리콘밸리의 총아 스티브 잡스는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 빌 게이츠는 아이들이 14살 될 때까지 휴대전화를 주지 않았다. 영국은 2018년 정부에 고독부를 설치하고 장관을 임명했다. 독일 주간신문 디 차이트 기자들은 정치 양극화와 진영주의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2017년 기자들은 서로 모르고 정치 스펙트럼이 반대인 사람들을 2명씩 짝지어 커피나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게 했다. 4만 명이 참가한 이 시도는 의미심장한 결과를 냈다. 비대면 기술에서 앞서가는 한국은 고독의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권력은 법원과 언론을 옥죄고 사람들은 정치적 무기력에 빠졌다. 독재와 포퓰리즘은 사람들의 고립감과 무기력을 먹고 자란다. 이상은 10월 17일 SNS에 게시된 이낙연 전 총리님 글 고립의 시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확 추워진다 그래요. 아침 기온이 수도권은 아침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대략 그럼 초겨울 날씨 아닌가? 아침에 5도 정도면은. 하여튼 매우 춥죠. 갑자기 이제 한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거니까. 네. 환절기라서 다들 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리님이 이제 또 책 한 권 읽으라고 또 던져주셨어요. 고립의 시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일단 총님이 쓰신 요 책 추천서라고 해야 될까? 뭐 책 요약 정리라고 해야 될까? 요 글을 읽고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이제 저는 요걸 읽고 느낀 게 이제 고립에 많이 방점을 찍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고립은 최종 결과물이고 저는 이 고립의 방점을 찍으면은 전달이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립보다는 단절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절의 결과물이 고립일 수는 있겠죠.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파편화됐다라고 하는데 파편화된 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집단화돼가지고 힘을 쓰기 시작한 시절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단순히 개인적 파편화로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물론 이제 그런저런 어떤 그 현상들 끝에 이제 찾아오는 게 개인의 고립이다 이렇게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단절에 관해서. 그런 거 단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단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이제 어느 때보다 뭉쳐 있어요. 사실은 그룹화돼 있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 근데 이 그룹들 간에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이해 충돌에 의해서 그룹들 간의 충돌은 항상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충돌 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충돌을 자꾸 이제 그냥 all or nothing. 네 죽고 내 살자 뭐 이 식의 충돌만 남아버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상대방하고
상대방하고 맨날 말싸움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은 연출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 그룹끼리는 공고해지는 게 어떤 그 원리주의적인 면으로 굉장히 엄격히 어떤 하나의 코드에서 조금 어긋나면 바로 축출시켜 버리는 종교 집단화라고 예. 할 수도 있겠죠. 극단주의적인 종교 집단화 뭐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고립으로 설명하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게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단절과 고립을 생각하면은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각 정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같이 이제 모여 있는 상태에서 뭐 똑같은 목소리만 낸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인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도층을 함께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집단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또 파편화돼서 작아져 있는 어떤 계층들이 네.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 계층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계층은 어떤 구도로도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인가, 그냥 아무런 감각 느끼게 못하게 될 것인가,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네라고 하고 살 수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회가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씨발 뭐야,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층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 계층이 흔들려서 과연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전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게 움직이는 사례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4.19 혁명이나 그런 거겠죠. 네. 그때도 그냥 움직일 만한 사람들만 움직이지 않았을까? 결국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 움직였을까? 잘 모르겠어, 나는 그거를. 좀 역사적으로 과장되게 설명한 건 아닐까. 박근혜 탄핵 때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적극성이 있었던 사람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그렇긴 하죠. 네. 그 전체 여론이라는 건 좀 다르니까.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고립보다는 좀 단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집단주의적 경향, 그러니까 개인이 고독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절대. 뭐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여기 이제 책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 뭐 성분 분석해 보니까 뭐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케이스에 비춰보면 그렇게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별로 없는 사람, 지인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트럼프 지지 그룹에 속함으로써 소속감을 얻었을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더 이상 지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친구나 지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거기서 새로운 관계, 뭐 새로운 집단, 새로운 패밀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무인도에 그러니까 고립된 공간에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아니면 10,000명이 모여도 거기서 새로운 관계가 생기긴 하겠지만 결국은 고립이라는 거죠. 그 공간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뭐 정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논의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같은 꼬라지면 정당이라고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치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 관점으로 보면은 고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 뭐 이제 그렇게는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각각의 개개인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뭐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과거보다 이제 줄어들고 일상적인 관계들이 단절되면서 사람들이 파편화돼서 이런 식의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와닿지가 않는다. 뭐죠? 물론 책을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오늘이죠. 이제 오늘 우리 녹음 끝나고 4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이거 또 촛불행동이 집회를 합니다. 네네. 내란 세력 최후의 보루 조의대 진압에 총궐기하자 이지랄 하고 있어요. 미친 한숨만 나옵니다. 미친 새끼들. 이게 대법원장 형이야 뭐야? 국무총리 국무총리 형이라는 새끼가 이지랄 하고 있어. 야
야,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진짜. 아유, 씨. 이 촛불행동의 집회는 이 단체는 진짜 없어져야 돼. 얘들 엄청 참칭하는 거죠. 촛불도 참칭하는 거고 뭐 민중 대의 다 지들이 참칭하고 있잖아. 장사질 존나 하면서. 씨. 자, 이제 이거 이어서 요것 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싶은 부분이죠. 뭐 이제 중국인 건보료 이야기. 지난주에 이제 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가 이제 나왔죠. 기사로. 네네.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네. 보건복지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좀 이렇게 좀 소문으로 많이 나더는 거 중국인들이 그 우리나라 건보료 돈 엄청 빼먹는다. 네네네. 뭐 심지어 막 그 본토에서 가족들 데리고 와가지고 빡선 진료시키고 그러면서 그 건보료를 가로로 탕진해 자기 건보증 가지고 가족들 진료시켜가지고 막 그 돈 탕진하고 뭐 이제 그렇게 만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결과가 국정감사 때 제출받은 자료로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 두 개의 관점이 있어요. 이제 보수 매체 쪽에서는 뭐 이제 좀 국힘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 반면에 오마이뉴스는 거의 정반대 기사를 냈었죠. 네네.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조금 보수 진영에서는 약간 이념적인 걸로 좀 너무 확대를 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뭐 진보 진영 쪽 매체나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은 축소 네. 별 문제 아니다 오히려 그냥 니네가 오버해서 혐중을 퍼뜨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약간 이제 쫓아가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보도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 정도에 중국인들에 의한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얘네들이. 네. 그런데 나중에 6개월 넘어서 나왔나? 올해 거의 초에 좀 들어와가지고 그게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따져보니까 적자가 아니라 흑자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약간 해프닝 쪽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해프닝인데 어쨌든 뭐 잘 조치하겠다. 이게 일단은 우리 쪽 미스다. 통계 오류가 있었던 네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일단 뭐 각 그 정당에서 내는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서로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민주당에서는. 네. 한쪽만 확 부각시켜가지고 네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마이뉴스에서도 뭐 이제 김은혜 의원이 말한 거, 네.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3대 쇼핑 방지법 중국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게 의료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선거입니다. 투표. 네네.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는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이상 체류를 한 사람들은 네. 일정 기간 이상.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네.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건강보험 관련된 문제인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참 오랫동안 건강보험도 굉장히 위험하다. 재정 적자가 심하고 뭐 몇 년 뒤에는 다 재원이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네. 그거에 대한 영향을 외국인 체류자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러면은 뭔가 조정이 필요한 거겠는데 과연 이게 사실인가? 네네. 이게 중요한데. 일단 그러니까 통계 조작이 오류는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제시하는 수치를 보니까 같은 숫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같은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보고 싶은 쪽을 본다. 그렇죠. 네, 보고 싶은 쪽을 본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누적된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4천억 원 이상이다. 네, 4,318억. 네,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민주당이랑 그 다음에 그 정은경 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네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 55억 흑자였다. 그렇죠. 그것만 부각시켜서 24년 흑자다. 문제 없다. 네. 근데 누적은 4천억 원 정도 된다. 네, 네. 예. 그래서 최근 기간으로 그러니까 2021년부터도 따져 보면은 2021년에는 109억, 2022년에는 229억, 2023년에는 27억 적자였어요. 네네. 네네. 이런 식으로 누적 적자가 총 4천억 원 있었는데 2024년에 55억 흑자를 했다. 네, 그겁니다. 야 그러면 이거 지금 20년 이전에는 더 많이 연도별로 더 많이 적자 봤다는 소리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적자가 이제 크게는 뭐 수백억도 나는 거고, 네, 네. 작게는 100억 이하로 적자가 나기도 하고 흑자도 있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누적 적자가 4천억 원이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혐중으로 덮어 씌우려고 네네. 자꾸 그러니까 프레임질을 할 것 같아. 남인승 민주당 의원이 발언한 것을 보면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수천억 원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중국인 한정해서 한 숫자가 이게 거짓이 아니면 뭐 통계 조작도 없고 네. 통계 오류도 없다고 하면은 누적 적자 4천억 원 이거는 사실일 거고. 그렇죠. 그럼 2024년에 55억 흑자를 본 거는 왜 이렇게 됐냐? 이것도 정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국인들한테 이제 그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체류 3개월인데 네. 이것을 6개월로 늘렸어. 네. 그러니까는 더 오래 한국에 머물러야지 가능하다. 예, 건강보험 네. 그 도움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확 줄어든 겁니다. 이제 지출이. 그리고 또 본인 확인 그 절차도 좀 더 빡세게 하고 하니까 네네네.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뭐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그 대림동에 있는 중국인들 중에 보면 물론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만 따가지고 이제 부각시킨 거긴 하겠지만은 막 중국이 넘버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최고다 이런 얘기니까 중화 사상을 이렇게 말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고 싶다니까. 그럼 너 나라 가서 병원 가라고. 최고인데 여기 와가지고 남의 나라 그 건강보험 돈 빈대처럼 빌붙어가지고 병원 진료받을 생각하냐 이거야. 게다가 대림동에 있는 사람은 한국화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뿌리 박았잖아. 뿌리를 박았으면 닻을 내려버렸잖아. 뿌리를 박았으면 일단 여기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야지. 그거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살려고 그러면 욕 먹지 당연히. 이거 아무튼 그래서 뭐 좀 그래요. 이게 좀 반박이랍시고 그 작년 55 흑자 맞다. 요거 하나 확 들고 나오는 거는 좀 짜친다. 네네네.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네. 이게 실제 사례들이 이제 좀 입증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뜬 소문이다. 그냥 뭐 혐오하려고 그냥 꼬투리 잡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봐야 될 거는 네. 어쨌든 기준을 강화를 해가지고 네네. 작년에는 어떻게든 흑자를 봐왔단 말이죠. 네.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뭔가 또 그 우회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또 이제 무비자 6개월인가 이번에 무비자 기간 또 개기고 있다가 병원 진료받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현재의 상황과도 이어져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그 국가정보자원 센터가 불타가지고 이게 굉장히 허점이 크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렇습니다. 뭐 혐중하지 마라 이딴 소리 하는데 혐중할 거리를 안 만들게 해줘야지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돈 문제가 걸렸잖아요. 돈 문제가.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인구 절벽이라서 기금이 재원들이 빠르게 소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경화 자꾸 2030 오경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양반들 그러니까 그 세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보료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덤태기 쓰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프랑스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와중에 짱깨들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빼먹고 있으면 두 배로 빡치지. 내가 왜 중국 놈들 돈까지 그 건보료까지 내가 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저도 젊었을 때는 조금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매달 이제 보험료 나가는데 당시에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아 병원 안 가는데 맨날 보험료 내니까 아깝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이제 뭐 나이 들면서 이제 병원 갈 일이 하나씩 생기니까 뭐 그냥 그때 내가 낸 것만큼 병원 가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큰 병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내가 낸 만큼 병원 간다 그 정도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또 뜬금없게 한국 사람 낸 거 중국 사람들 돈 빼먹는다 이래버리면은 반발심 더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작년에 55억 흑자 봤다. 요 데이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들이대면서 그거 다 거짓말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혹시 무민이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전체 뭐 최근 5년 10년 통계 들고 와가지고 뭐 이 정도로 로스가 났는데 뭐 방을 찾아야 된다. 아니면 뭐 작년에 그래서 좀 뭐 개인 인증 같은 걸 강화를 하고 요건을 강화를 했더니만 흑자로 돌아섰더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법안을 또 추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얘기한 거 혐중에다 이렇게 딱지 붙이고 막 그냥 이것도 뭐 쟁점화 시켜가지고 정쟁거리로만 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결책을 네. 만들 생각은 네. 안 하고 더 좋게 아니면 더 지속 가능하게 네.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것을 논의 주제로 삼아야지. 이게 그렇죠. 혐중이니 아니니 뭐 이거 지금 그거 얘기할 겁니까? 일단 그럼 이건 팩트잖아 이게. 그렇죠. 55억 원 흑자 봤다는 것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 누적 적자 4천억이라는 것도 거의 팩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4,300 이것도 팩트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팩트가 나왔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뭔 혐중 타령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빡쳐가지고 짧게 소리 좀 한다고 또 그렇게까지 그럴 일인가 사실. 뭐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국제적인 공감을 얻으려면 좀 영역이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 막 빡쳐가지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오겠어요. 그 네네. 와중에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생각이 트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막 자국민들 혐오야. 나는 역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지금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자국민 왜 혐오하냐고.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빡칠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 아니더라고 달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좀 어떻게 시스템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특히 진보 정당 쪽 배치들 일각을 보면 그냥 그 사람들 그냥 개 취급한다니까. 네네네. 그 개 취급하는 니들이 개다 씨. 니들이 누구 돈으로 세비 받고 누구 돈으로 의정 활동하고 누구 돈으로 그 반대 연수막 걸 수 있는데 진짜로 싸가지 없는 거죠. 그거는 자기 자신에 취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혐중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혐중이 없는 건 아니야. 있죠. 네. 있어. 네. 있어가지고 막 그 트위터에도 네. 뭐 팩트 체크 해서 한다고 이제 올리고 막 하다가 막 괜히 반발 사고 막 그런 적도 제법 있었는데. 네. 혐중은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전혀 맞지도 않는 팩트를 들고 와가지고 팩트가 아니지 맞지도 않는 팩트? 이거 말 자체가 이게 효용 모순인데. 네. 그러니까 가짜 정보를 들고 와가지고 중국 애들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 돈을 다 빼먹고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중국 애들 다 몰아내야 된다. 뭐 과장을 한다든지. 네. 과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짜 정보인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것들 상당 대부분이었어요. 막 그놈의 그 화교 전형 그렇죠. 대학 입시 그치, 화교 전형 대표적인 거지. 예. 화교 전형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의대 막 중국 애들이 몇 명이고 뭐 그런 식으로 확대되더라니까요 이게. 화교 전형은 없고 외국인 전형은 있죠. 그렇습니다. 외국인 전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외국인이 중국인이 제일 많으면은 중국인이 제일 많이 혜택 보는 건 맞을 거예요. 뭐 중국인들이 왜 많이 들어오게 됐는가 그거는 따져볼 수 있겠지만은 애초에 중국인들 밀어주려고 전형을 만들었다 이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지. 많은 중국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제일 많아서 중국인 범죄를 제일 본 거예요. 건수로 따지면은 중국인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예.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무비자로 그리고 지금 전선방 마비돼 가지고 지금 또 행적 추적도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면 좀 곤란하긴 하죠. 이럴 때는 진짜로 어디 짱 박히려고 들어온 놈도 들어온지 걸러낼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 중국인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미군 범죄 많았다 그런 얘기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도 이제 이건 미군에 대한 폄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저항 요청이 많고 미군이 몸으로 떼우려고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개념 없는 인간들이 더러 섞여 들어와가지고 사고를 치다 보니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세상이 좀 점점 깨치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식선은 되는 그 미군들도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빈도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중국인들이 지금 중국인 범죄가 많다 이것도 저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네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가면서 네. 이 해결 방법을 논의를 해야지. 뭐 무턱대고 다 그런 가짜 정보들이 섞여 있다고 다 협중이라고 싸잡아가지고 네.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면 정부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건의도 못하는 막 그런 상황인 거 아니야.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닥치고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좀 가면은 뭐 큰일 날 것처럼 네. 막 협중이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중국 무비자 이거를 보면은 좀 과거 기사 찾아보면은 그렇습니다. 저기 최상목 권한 여행 때 네네. 그때 올해 3, 4분기 때 중국 무비자 한시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 나왔던 게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때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그때 중국 무비자 추진 이야기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애들이 그 개딸들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이거 하자고 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이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반문하고 싶은데 그래 윤석열 정권 때 한 거 결정한 거라고 치자. 그럼 이재명은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하면 되잖아. 그거 왜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러니까 그거 왜 따라가? 그거 왜 따라가? 뭐야 멍청하게. 윤석열 말은 뭐 절대 어기면 안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걸 왜 윤석열 탓을 해? 어쨌든 지금 결정한 건 이재명인데 과거에 그런 얘기가 나왔건 말건 간에. 좀 그러니까 생각들을 하면서 싸워야지. 너무 기계적으로 싸우잖아. 네, 그냥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거의 몇 번 거의 이제 비읍시읒 취급을 해줬더니만은 그 좀 소문이 퍼졌는지 요즘은 제 타임라인에는 별로 안 달려들더라고 개딸들이. 아니면 제가 그냥 피곤하면 뮤트 해놓은 애들이 꽤 있거든. 네네. 그냥 그냥 떠들든지 말든지 귀찮아 죽겠다. 뭐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고 이런 건데 괜히 보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이제 뮤트한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저한테는 별로 안 앵겨들더라고. 소문 난 것 같아 조금. 저렇게 건드려봤자 괜히 그냥 좋은 꼴 못 본다 이런 소문이 좀 난 것 같아. 뭔가 그게 좀 들러붙고 싶었나 봐. 나한테는 정말 나는 뭐 뮤트 할 것도 없어. 애초에 들러붙지 않으니까. 아니 당신은 그 X에서 그렇게 이렇게 뭐 널리 퍼지지가 않고 있잖아. 상대적으로 저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고립당해 있어. 그지 그런 게 바로 고립이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갈라파고스야. 외로운 섬이야. 외로운 섬. 아무튼 저도 이제 뭐 그 중국 사람들 싫어하고 막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을 좀 되짚어 보면은 뭐 그래 저도 이제 외국 사람들 뭐 좀 뭐 일하면서 과거 일하면서 이런저런 외국인들 좀 겪어봤지만은 그거 딱 그냥 케바케더라고 따지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굳이 이제 뭐 어떤 민족성 하나로 이렇게 묶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일찍 있고 일찍 있고 그렇죠. 또 어디 다른 사람 있고 막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어떤 그 인간을 범죄화시켜서 혐오하는 거 있잖아요. 네.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가에 대한 국가의 인종에 대한 혐오도 그렇고 뭐 성별에 대한 혐오도 그렇고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너무 이제 보편화시켜 버리면서 벌어지는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여혐 같은 경우에 네네. 그 이제 많은 여혐하는 애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저는 여혐을 한 100번 하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통수 맞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 하잖아. 뭐 지나가보면 뭐 그럴만 했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거니요. 뭐 걔는 그런 거고 뭐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걸 뭐 그렇다고 여자들 다 날강도래 도둑놈이네 뭐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하네 이런 식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했었기 때문에
여행을 그런 이유로 여행을 해본 적은 없거든. 여자들 못 믿을 정도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 이렇게 보면은 저도 좀 그 특이한 코드들이 있었어요. 그 호남 여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만난 여자 중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성씨도 좀 특정 성씨에 좀 몰려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거든. 네네네. 뭐 특정 성씨의 고향이 전남이다 이러면 엮이겠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 80% 정도 엮여 진짜로 그러고 나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범죄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뭐 호남 사람 그다음에 여자 그다음에 특정 성씨 여기 얘네들은 뒤통수치는 인간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사고를 그렇게 가지면은 아직 그만큼 멍청한 게 없죠. 그렇죠. 네. 나를 통수 안 친 호남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나를 통수 안 친 여자가 훨씬 더 많고, 나를 통수 안 친 특정 성씨의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중국인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SNS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의 추태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국 혐오 일각에는 저는 제일 큰 거는 뭐 예를 들어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좀 눈살찌 풀리는 행동을 한다 그래도 중국 정부가 이렇게 안 나왔으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네. 시진핑이 제일 원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정부가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랑 잘 지내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말할 건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서해 구조물이나 뭐 저기 뭐 다 자기들 거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지 뭐 TV 나서 K푸드 이지랄하고 있으면 그게 다 해결이 되나? 그러니까 상호 호혜적이라는 게 외교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원칙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국가적 자존심 지키는 게 큰 게 아니잖아요. 별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네. 니들이 한 거 먹고 우리도 아껴 이래버리면 되는 건데 네, 그것조차도 지금 못하고 눈치 보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화가 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자존심이 꺾이는 거죠. 국민들도.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 협중 그러는데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도 정치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시진핑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 뭐 오늘 이 풀기 정도로 할까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웰컴퓨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반송해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특검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10일 날 그 김건희 특검 피의자였던 양평군 공무원 A 모 씨가 특검 조사 마치고 기가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그 고속도로 관련이죠? 네네. 고속도로 그 휘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일단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 경찰 발표는 그렇게 나지는 않은 상태고. 네. 뭐 피살 가능성이 있다 이딴 식으로 지금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 이 A 씨를 대리했던 박정호 변호사가 11일 날 오후 한 시쯤에 이제 그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은 부검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족들께서 부검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부탁을 받아서 경찰 측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13일 날 부검을 결국 실시를 해버렸어요. 부검을 이제 실질하면서 나온 경찰 입장이 이래요. 그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맞지만 보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맞는데 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요? 압수수색을 어디를 하겠다는 거죠? 고인 그 유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명확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뭐 유족들의 동의를 그렇게 설명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냈다라고 경찰 측은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근데 유족 측은 12일 날 경찰한테 부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또 먼저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좀 말이 좀 안 맞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은 13일 날 이 간담회에서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서를 확보해가지고 필적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타살이고 뭐 유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필적 감정 의뢰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유족 측은 유족 측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경찰이 유서를 가지고 있다는데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 유족도 못 봤다고 하신다. 유서를 아예 유족들한테도 안 보여줬다는 거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사본을 보여드렸다고 하던가 하여튼 원본은 계속 유족들께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 얘기 이어가면은 이제 특검 측이 강압수사 없었다. 이분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조서 열람을 먼저 신청한 뒤에 조서를 보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서 진행하겠다. 조서 보면 대충 이제 이게 왜냐하면 자기 그 의뢰인이랑 변호사랑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냥 조서랑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거 좀 조작된 거 아니냐, 강압수사 아니냐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조서를 받아보고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특검 애들이 이 변호사한테 조서도 좀 안 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뢰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 더 이상 그 사람 변호사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뭐 특검이 조사 내용을 공개하면 되는 거고, 이거 진상 조사를 이제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에게 의뢰를 하면 되는 건데 특검 자체적으로 우리 강압 수사 없었어요라고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경찰 하는 꼬라지 보면 경찰도 좀 아리까리해요. 좀 정권 눈치 보는 것 같다. 좀 그렇게 유도하려고 상황을 유도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기 때문에. 자, 이제 고인이 그래서 남긴 유서 중에 한 장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이제 많이 온라인에 좀 올라왔죠. 그리고 기사화도 되고 했는데, 요걸 한번 읽어보면은 이따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은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문을 가져봤습니다. 네.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군수가 시켰느니 등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에 강압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기억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 바보인가 보다.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고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집에 와서 보니 참 한심스럽다. 잠도 안 오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생활도 삶도 귀찮다. 정말 힘들다.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 세상이 싫다. 사람이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뭐 하고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잠도 안 온다. 보통 돌아가시는 분이 거짓말을 굳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 변명을 남기고 갈 이유가 없잖아. 가면 간다는 건 모든 걸 그냥 끝내겠다는 건데, 손을 놓겠다는 건데, 손을 놓는 마당에 자기 변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보면은 모멸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말 그대로 이렇게 무너뜨린 멘탈을 작살내는 그런 짓을 특검이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실제 범죄 피의자라도 검찰 불러서 조사받으면 그 이제 경험 없는 사람들은 다 이제 무너진다고 그러긴 하는데, 네네. 저도 뭐 경험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은 이제 특검에서 특히 호되게 당하신 것 같고, 이제 이분의 요 글에 따르면은 계속 이제 강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답 정해놓고 네네. 이거 맞지 않냐, 이거 맞지 않냐, 계속 네. 뭐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다는 건데, 이꾸라지 보면은 예전에 그 저희 군부 독재 시절에 공안 통치 시절에 막 그 했던 짓거리들이랑 뭐가 다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안 경찰, 공안 검사. 네. 네. 이 특검이랍시고 뭐 좀 전화 드리면 아주 신났나 봐. 아주 쥐들 세상인가 봐. 아니 검찰 개혁을 계속 부르짖었던 게 이런 거 안 하려고 검찰 개혁하자고 했던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요즘 검찰이 하는 웬만한 짓보다 더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는 거는 개명천지 어떻게 이딴 식으로 수사를 해놓고 뭐 자체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게? 근데 이거를 누가 조사를 할 거야? 근데 그렇죠. 누가 조사를 하냐. 조사를 맡길 수 있는 기관도 없어. 특검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무소불위지. 원래 지금. 검찰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 근데 이제 검찰은 사실상 이제 뭐 그냥 내년까지 이름만 남아 있는 조직이니까 갑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알고 지금 이렇게 그냥 더 나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얘들 이제 실적을 내야 되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나중에 뭐 한 자리 또 받겠지. 한 자리 받지. 네. 지금 이제 그 정부 관료나 요직에 이재명 변호사가 8명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네네. 연봉 1억 몇천 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인간들이. 그래서 최근 이제 기사 보면은 뭐 그거 다 이제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땅 꼬라지를 보고도 이러고 있어야 되니 승질 난다 또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막았어야 했어, 어떻게든. 뭔 수로 막아요. 아유. 그거 알면은 내가 정치를 했지. 그걸 알았으면. 자, 이제 이어서 또 하나 또 골 때리는 특검 지선 하나 봅시다. 이건 MBC 기사인데 10월 12일자. 네. 제목이 이래요. 국힘 산후조리원 압수수색 비판에 김건희 특검 남편 입회 인권 보장 해명.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중기 특검이 약 2달 전에 아이를 갓 낳은 국토부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는데 이는 수사에 탈을 쓴 만행이자 협법을 가정한 폭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특검에서 해명을 하기를 뭐 해당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을 방문했고 뭐 그곳 응접실에서 휴대전화와 함께 임의로 비밀번호도 제공받았다. 그러면서 특검은 해당 공무원이 출산 후인 상황임을 고려해 조사 일정도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로 지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갈 일인가, 나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다 그러면은 뭐 연령대가 요즘 좀 늦게 출산을 한다고 하니까 뭐 30대거나 40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그렇게 핵심 요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고위급. 네네. 그 이제 아마 그냥 그 하급 실무자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 휴대폰이 이렇게까지 막 그 산후조리원까지 찾아가가지고 급하게 가져와야 될 만큼 그런 물건이었나 싶은 생각도 일단 들고, 그리고 뭐 출산 후인 상황임을 고려해서 조사 일정을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로 지정했다. 무슨 선심쓰듯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몸도 못 가르는 사람 뭐 불러와서 뭐 하자는 건데 대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를 선심쓰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걸 했다는 거 아니야. 네. 자기들은 그러니까 해야 될 것만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특검 입장대로 얘기를 하면은 뭐 산모는 별
그게 없이 그냥 전화기 제출 받았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 말대로면은 큰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산모가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 검찰 특검 찾아와가지고 전화기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 멀쩡한 상황이니까 몸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좀 충격 받을 만한 이 상황이잖아요. 상황 자체가 특검 찾아와가지고 뭐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사무관이 5급 공무원이구나. 5급이면은 뭐 그래도 좀 5급이면 좀 높긴 하지. 그래도 딱 중간이네 중간. 보너스 못 받는 위치니까. 아무튼 이 산후조리원까지 찾아가서 이럴 일인가 저는 좀 그런 생각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조사 일정을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로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화기도 그때 제출하라 그러면 되잖아. 아, 뭐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일까? 하여튼 지금 얘네들은 거칠 게 없어요. 아이 지금 눈이 벌게졌지 아주 그냥 시뻘개져가지고 뭐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없어도 만들어낼 판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조사받다가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뻗대고 그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눈이 벌게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야. 예. 정권의 비호를 권력의 비호를 강력하게 받고 있으니까 그냥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근데 이게 전두환 시절 공안이랑 뭐가 다르냐고 대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봐봐 이번 주에 민주당 막 대법원 쳐들어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자료 내놓으라 그러고 그 쳐들어가서 현장 점령 한답시고 쇼츠 찍고 현장 점령 한답시고 그 대법관 그 뭐야 재판 때 네. 거기 주르륵 서가지고 아유 씨. 아니 그 꼬라지 보니까 진짜로 막 아우 험한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더만 진짜로. 쌍욕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랍시고 정치 수준이 개판이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국가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자 이제 캄보디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캄보디아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정치의 실패입니다. 여기도 왜 저꾸라지 됐느냐 따져보면 정치의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지난주부터였나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실종됐던 대학생. 네. 고문당해서 죽은 사체로 이제 발견이 된 대학생 그 기사가 보도된 이후로 이제 다시 캄보디아 그 범죄 단지에 대한 그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고 그래서 뭐 이제 올해만 해도 그 실종 신고된 게 한 330명 가량 된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가 그렇게 범죄 소굴이 된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최소한 5년 이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안이었고 그 이전까지 사실은 한 2015년도 이후부터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캄보디아가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걸 좀 따져보다 보면은 좀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이 범죄 단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주로 이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 특히 이제 2020년 전후로 해가지고 사마페나 흑사회가 원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뻗쳐 있었거든요. 사마페는 좀 더 중국 쪽을 근거로 해서 많이 활동했다고 치면은. 근데 이제 이 두 개 조직들이 뭐 대한민국, 일본 중화권,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포 통장 거래, 취업 사기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본인들이 범죄에 이용하도록 사람들을 납치해 형성된 대규모 범죄 단지. 이게 물리적으로는 그냥 캄보디아에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산업단지야. 네네. 산업단지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맞습니다. 이 범죄 조직들이 들어가지고 네. 그걸 임대를 받아가지고 네. 자신들의 그 범죄 소굴로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제 왜 범죄 단지라고 부르느냐? 실제로 규모가 우리나라 웬만한 공단 하나 규모쯤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도시의 구 하나 정도는 잡아먹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구 하나 정도 완전 범죄적 소굴인 거예요. 근데 이 구가 물리적으로도 폐쇄돼 있고 그다음에 뭐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물리적이지 않은 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이제 사람들 스스로 통제 자체가 출입이 차단돼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누가 지키고 서 있고 이 수준이 아니라 벽으로 둘러쳐져 있어요. 격벽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물리적으로도 침투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렇게 형성된 거대한 커다란 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무슨 뭐 외교관도 아니고 외교 공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넓은 공간을
완전히 그냥 먹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단지가 이제 범죄 단지가 크게 이제 형성된 곳이 미얀마랑 특히 이제 미얀마랑 캄보디아라고 할 수 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제 거의 분쟁 지역이고 분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찌감치 여행 금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쪽에서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뭔가 이제 범죄에 연루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캄보디아는 출입이 왕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캄보디아 쪽에 한국인들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골 때리는 게 공동 규모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제로 벽으로 다 막혀있고 길도 통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자 들락날락하는 것도 다 일단 이제 다 통제를 해야 되고, 근데 그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벽화기 들어차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생활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범죄단지 주변에서는 도시락 사업 같은 게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 범죄자들도 워낙 범죄자들 많은데 걔네들이 지들 밥 해먹을 리는 없잖아. 네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도 엄청 끌려와가지고 감금되는 상태다 보니까 도시락 배달 사업이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수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범죄단지 내에서 이제 가장 활발히 유통되는 물자가 마약입니다. 피해자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붙잡아 두기도 하지만은 물리적으로 붙잡아둔 상태에서 마약을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켜가지고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마약 중독된 상태다 보니까 좀 물리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면도 있는 것이고, 빠져나온다고 해도 돌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중독자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는 이제 웬치, 이거 한자던데, 뭐 한자로 쓰던데, 이게 중국어인지 뭐 캄보디아인지는 모르겠어요. 웬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캄보디아 내부에만 또 이런 웬치가 수십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여기는 치외 법거리다. 바깥 세계랑 완전 단절된 곳이고, 이 내부의 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거기. 그리고 뭐 직원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단지 주변에 이제 높은 콘크리트 벽과 검문소, 초소, 철조망, 전기 철조망이거든, 이게 또. 네네. 그다음 감식 카메라, 뭐 무전 경비 다 있어. 다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바깥쪽 외벽 바깥쪽에는 캄보디아 경찰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내부에서 범죄자가 예를 들어 피해자가 탈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 경찰이나 군인들이 잡아다가 도로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게 이제 뭐 군경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지금 저 캄보디아의 최고 권력자 훈센이 이제 전 총리거든요. 네네.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훈마넷, 얘는 이제 훈센 아들인데 지금 총리예요. 이 일가부터 얘네들이 다 범죄 조직으로 유착돼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굴리는 은행이 있어요. 이제 후이원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거든. 네. 이 후이원 은행이 이 범죄 단지에서 나온 돈을 돈 세탁한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이제 캄보디아 정부 차원에서 경찰이나 이제 군인들을 굴리고 있다. 범죄 단지 운영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관련해서 그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전문 변호사 이도노 변호사라는 분의 이제 언론 인터뷰를 잠깐 보자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총책 밑에 상담원 역할을 하는 복수의 의뢰인이 알려준 최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은 중국인 쩐주가 되고 이들 조직의 실질 운영은 중국 내 한국인들이 맡기도 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상담원과 팀원에는 한국인과 중국인 조선족이 혼재해 있다. 지금 한국 깡패도 상당수 흘러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 뭐 비상장 주식, 코인, 로또 환불금, 로맨스 스캠, 검찰 사칭 등과 같은 스토리가 자극적일수록 매출이 높아지며 스토리 구성력이 뛰어난 작가 역할의 상담원은 다른 조직으로 스카웃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잘 쓰면 그걸로만 먹고 사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거의 이건 얘네들 기업화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범죄 프로젝트네. 네. 프로젝트를 잘 하면은, 그래서 범죄를 성공시키면은 막대한 돈을 받고 뭐 그런 거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도 대략 한 특히 페이스북이나 뭐 페이스북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대략 한 2010
15년경부터 이런 로맨스 스캠들 계정 자주 눈에 띄었거든요. 지금도 로맨스 스캠 계정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 중 상당수가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혹은 뭐 미얀마 범죄단지에서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로맨스 스캠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이제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아이템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이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상당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뭐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도 그렇고 코인 뭐 로또 환불금 아이템이 굉장히 다양하다. 네네. 이거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게 그동안에 많이 알려지기로 보면 당근마켓이나 그런 데서 보면 이제 구인 광고글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뭐 캄보디아에 뭐 회사에서 이제 무슨 뭐 서류나 물건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선이 딸려가지고 대신 가줄 사람 구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속깃할 만한 금액을 제시를 해요. 비행기표 다 준비돼 있다. 우리 비행기표하고 경비 다 제공하고 별도로 이제 수수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근 같은 데 올라오는 구인글들이 있었거든. 그런 걸로 많이 낚인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 구인글들로 이제 낚여가지고 거기 붙잡히게 된 케이스는 한 전체 피해자 중에 한 10% 정도. 나머지 이제 8-90%는 뭐냐 지인이야 지인. 아, 네. 굉장히 이것도 좀 작업을 오래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2-3개월에 걸쳐가지고 친분을 쌓은 다음에 주로 취업을 이제 미끼로 하는데 국내 유령 회사를 세워요. 그래서 어떤 뭐 중소기업 같은 걸 하나 가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취직을 시켜주는 거야. 지인 관계로 지내다가 좀 취업도 어렵고 하니까 취직시켜주고 취업 기념 여행 이랍시고 캄보디아를 보낸다든지 헐. 연수로 보낸다든지 네네. 출장을 보낸다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붙잡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면 또 이제 인간관계가 또 힘들어지는 거지. 주변에 막 갑자기 행운처럼 찾아온 어떤 굉장히 좋은 관계가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여기 지금 국내 모집책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라고 본다면은 국내 모집책이라고 활동하는 애들도 한국 사람의 경우가 높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범죄단지 들어와서 피해자로 붙잡혀 있다가 가해자가 돼버린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는 단순히 뭐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을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집책, 중간책 이상으로. 네네. 그래서 제2의 제3의 이제 어떤 그 납치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가담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피해자들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국내에 들어가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악순환이라고 해야 될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그러니까 납치 피해자들이 전 세계적이에요. 굉장히 국제적이에요, 사실은. 한국 사람만 많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브라질, 영국, 영어권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영국, 콜롬비아, 사우디, 튀르키예, 러시아에서도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다. 야, 가리질 않네요. 네. 진짜 월드와이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캄보디아 내부에서 범죄단지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중국인인데, 중국계 캄보디아인 그러니까 이제 화교거나 아니면은 혹은 이제 그 캄보디아로 귀화한 중국인들. 네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아무튼 대가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여러 매체에도 인터뷰를 가진 이제 그 캄보디아 정계 인사가 있는데 샴랭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캄보디아 야당 인사예요. 야당 인사인데 2015년에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귀국 금지를 당했어. 추방당한 거지 사실상.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말한 걸 좀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캄보디아 전 총리 훈센이 민족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작년이었나 태국이랑 그 국경 분쟁 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 그러니까 그 당시 국경 분쟁이 났을 때 그 부근에도 범죄 단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범죄 단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했기 때문에 태국 쪽에서 범죄 단지를 치고 들어오니까 네네. 그거 막는답시고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야. 캄보디아 정부 측에서 그대로 싸고 돈다는 거지. 사실상 이제 정부랑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훈센 정권이 과거에는 산림 벌채나 토지 임대 같은 천연자원 수입, 천연자원 수출에 이제 천연자원을 수출해가지고 그걸로 얻는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 네. 이제 팔아먹고 다 팔아먹은 거야 캄보디아도. 그 돈날 구성이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중국제 온라인 사기 조직을 끌어들였다. 여기 완전 화수분이거든. 돈 나오는 규모로만 따지면. 네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좀 보면은 여기 언론 통제 장난 아니거든요. 네네. 그 이제 언론 관련 뭐 국제 NGO에서 이제 매년 그 언론 자유도 이제 통계 그 랭킹 발표하잖아요. 여기가 최근에 나온 게 161개국 중에 151인가 그래요. 완벽한 언론 통제국이야. 네네. 그리고 인터넷 통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론 조작 계속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내국에서 여론은 이 범죄 단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모르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부 여론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랑 많이 다르다고 해요. 캄보디아 내부 여론이. 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근데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잡히지 않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이제 캄보디아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냥 붙어 먹었는데. 붙어 먹은 건데 한 몸인데. 한 몸인데. 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총리, 뭐 캄보디아의 실질적인 지배자라 훈센 그리고 이제 훈마넷 이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훈센이 어떤 사람이냐? 85년대에 그 32세의 나이로 최연소 총리가 됐거든요. 84년도에 그 킬링필드가 끝났어. 크메르 루즈 내전이 끝났다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캄보디아가 그 이제 그 킬링필드 종교를 지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뭐랄까 국가 정상화 네. 그런 걸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총리는 1인자는 아니었어. 이때 1인자는 이제 그 인민혁명당 주석 이 사람이 1인자였거든요. 네. 행삼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1인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91년에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나서 주석을 새로 뽑는 게 아니라 이 총리가 1인자가 된 거야. 그리고는 38년간 총리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독재 기간 랭킹으로 치면은 1, 2위 다투거든요, 여기가. 최장기 집권 독재자 중 하나야. 그런데 이제 훈센이 그 집권 초기만 해도 그렇게 욕먹던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킬링필드 끝나고 나가지고 1990년대부터 한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게 캄보디아 그 실질 소득이 굉장히 많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8배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 해준 거야. 킬링필드 때 거의 또 인구 한 3분의 1 날아가고 사람들 다 굶어 죽고 난리 전이었는데 총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그랬던 시절에서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 그 킬링필드 그때가 추정 사망자 수만 3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뭐 그 몇 배는 될 거라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던 거지. 앞서 그 어느 분이야. 이제 샴랭 이분이 이제 삼랭시. 삼랭씨가 지적한 것처럼 이때 한 게 사실은 뭐 어떤 산업 구조 개편 같은 거 해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자원 팔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원 팔아먹고. 그냥 뭐 관광이나 좀 저기 뭐 앙코르와트 같은데 관광 루트 좀 뚫고 뭐 땅 팔아먹고 뭐 나무 팔아먹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훈센이 그렇게 유능한 게 아니었고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그만큼 좀 비옥한 나라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근데 그 국가 잠재력을 못 살리고 그냥 팔아먹으면서 탱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 다 떨어진 거야. 근데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겠거든. 그 30년 동안 몸을 베어버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끌어들인 게 이제 범죄 단지가 된다. 이런 서사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물려줬잖아 아들한테.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변화 기점이 대략 2013년부터인데 2013년까지는 캄보디아가 어느 정도 그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NGO,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어느 정도 시민단체 활동도 보장이 됐고, 그다음에 야당도 존재를 했는데 2013년에 이제 그 갑자기 얘가 이제 그 장기 독재를 좀 더 공고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이때 처음 일어났거든요. 네네. 야, 근데 85년에 시작해서 2013년까지 하면 28년 아니야. 28년 해먹었으면 되잖아. 하지만 난 더 하겠다. 네, 더 하겠다. 그러고 나오니까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시민들한테 발포를 했어요. 얘네들이 군대 끌고 와가지고 발포를 하고 야당을 말살을 내버렸어.
네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샴령시 씨도 추방을 당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2013년 이후에도 이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걸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원 팔아먹는다는 게 뭔가 외국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네네. 어찌됐든 간에 외국 투자는 계속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도 캄보디아는 기회의 땅으로 본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3년에 이렇게 이제 그 독재화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나니까 그런 어떤 투자들이 끊어진 거지. 왜냐면 위험하니까 일단. 네. 돈 집어넣었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누가 돈을 집어넣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투자가 끊어졌는데 그런데도 2013년 이후에 지표상으로는 발전을 한 거야.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중국 돈이었다는 거지. 이때부터 들어온 게. 자, 그리고 이제 훈마넷, 얘는 이제 훈센의 장남인데 뭐 엄밀히 따지면 차남이라고 합니다.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이제 그 khmer rouge 때 내전 때 태어났거든요. 내전 때 태어났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죽었다고 해. 아, 네. 그래서 이제 차남인데 사실상 장남인데 얘가 이제 23년에 총리에 취임을 합니다. 명목상 투표는 했어요. 근데 당시 BBC 논평 보면은 사실상 계승이다. 네네. 뭐 선거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잖아. 나라 꼴이 그 모양인데 야당도 없고 그렇죠. 반대하는 시민들 총으로 쏴죽이는 판인데 투표가 제대로 되겠냐고. 근데 이제 이 뒤에 꾸려진 내각이 골 때리는데 이 훈센 막내 아들 훈마니가 공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그리고 훈센 집권기 때 이제 경찰청장이었던 게 훈센의 조카 사이거든요. 네. 얘는 지금 부총리로 가 있고 옛날에 부총리가 19명인가 그렇더라. 뭐 이렇게 많나? 그 부총리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 무슨 부총리 이렇게 따로 쪼개놨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내정 장관들은 다 이제 현 장관의 아들들이 이어가는. 그래서 세습 족벌 내각이 구성이 되었다. 야, 이거 뭐 북한 뺨치는데? 네,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진짜로 다 해먹는 거야. 북한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거. 더 하면 더했지. 와. 네. 자, 그리고 이제 후이언그룹 앞서 이제 은행. 네, 언급됐던 거. 여기가 이제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중국계 금융회사 후이언그룹은 각종 범죄 조직들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 결과 얻어낸 범죄 수익을 돈 세탁하는 한편 북한도 이제 요즘 코인 많이 빼돌리잖아요. 네네네. 해킹 많이 한다고 하죠. 이거 이제 세탁해준 데가 후이언그룹이라고 합니다. 한편 스캠 범죄 단지들이 가상화폐 이 안에서 도는 가상화폐 이름이 돼지도살이라고 해. 살벌하죠, 돈 이름도. 진짜 살벌하다. 가상화폐 도살로 얻어낸 수익을 세탁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혐의로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거 지금 이 일 불거지고 나니까 후이원 은행에서 지금 뱅크런 대규모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거 지금 언제 국제사회에서 서서히 지금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라 가지고. 네네. 잘못하면 이제 은행 그 인출 막혀버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뱅크런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근데 이제 이 후이언그룹이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이 훈센의 조카라고 합니다. 훈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훈센 가문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그런데 뭐 명목상으로는 이게 이제 이 후이언은행이 이 범죄단지 돈을 세탁해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훈센이 경로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경로는 무슨? 네.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경로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꼬라지 봐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제 쇼하는 거거나 엄풀이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범죄 조직은 어떻게 이제 캄보디아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됐을까? 이걸 좀 따져보면은 원래 이제 뭐 중국 공산주의니까 도박은 당연히 금지죠. 카지노 같은 거 없죠. 자본주의 어떤 쓰레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원래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49년 때부터 이미 이제 뭐 공식적으로 카지노 도박 다 금지였는데 그리고 이제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또 반부패 처음에 들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제 뭐 저기 암암리에 그래도 뭐 거기도 노름하는데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지들끼리 저기 불법 도박장. 예. 마작 같은 거 하고 하니까 예. 마작방 같은 거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엄격하게 단속을 했어요. 시진핑 때. 사실은 그 뭐 내부 부패 단속이라고 그런 거 지들끼리 다 헤쳐먹은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튼 더 공식적으로는 더 엄격히 금지를 하다 보니까 그 중국의 부자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그 가만히 있으면은 중국 내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은 몰수당할 판이었거든. 그때.
그래서 돈을 해외로 빼돌려야 되는데 돈 빼돌릴 때가 마땅치 않았던 거야. 돈 돌리기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막 어디 좀 빼돌릴 데 없나 막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한동안은 마카오가 그런 경로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네네. 마카오는 그 자유구역이고 카지노가 굴러가니까 카지노에 돈 박아놓고 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카지노를 어떤 불법 자금 유통 창구로 활용을 했었는데 마카오도 이제 또 틀어막은 거야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돈 갈 데 없다 그래가지고 한 20년대 이후부터는 진짜로 돈 어디 짱박지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1대1로가 눈에 들어온 거야. 중국 이제 1대1로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그 동남아 개도국들 많이 들쑤시고 다녔잖아요. 인프라 놔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네. 그때 이제 건설사에 건설사에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검은 돈들이 다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그쪽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뭐 도로도 놔주고 뭐 다리도 놔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카지노도 만든 거야. 그 카지노를 만들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자로 또 중국 깡패들이 들어간 거야.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범죄 단지 말고도 캄보디아 내에 있는 좀 큰 호텔이나 캄보디아 내 카지노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여행사 같은 데서 이제 캄보디아 여행 상품 고르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호텔이나 카지노 같은 것들도 보면 상당수가 그런 중국 조폭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다 이미. 그리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겠죠. 네. 괜히 거기 갔다가 또 이제 돈 티내고 하면 붙잡혀가지고 또 뭐 대포 통장 돼버릴 수도 있고 자기 통장이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또 검은들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게 지금 이 꼬라지까지 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가 이제 지금 캄보디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이제 그 한국 정부랑 정치권의 대응을 그래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많이들 화를 내신 부분이겠지만은 뭐 종합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와서 뭐 일하는 척 허둥대는 꼬라지, 막 티내는 꼬라지 그런 꼬라지만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월 10일 날 이제 뉴스원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있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실종 90배 폭증. 인대 대사는 3개월째 공석. 네네. 이게 이제 국감 때 박찬대 의원실 이제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라고 해요. 21년에 납치 강금 피해자가 이제 21년에 4건이었는데 25년 8월 기준 330건. 이래서 거의 90배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가지고 7월 달에 이 캄보디아 주 캄보디아 대사가 이임을 했거든요. 네네. 그대로 공석으로 비워놨다는 거예요, 여기를. 바로 후임을 지정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봐도 일단. 대사 없이 대사관이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겠어. 그냥 최소한의 기능만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능도 지금 제대로 못한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위성락이 10월 16일 날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뭐 이제 이재명이 캄보디아 사태에 본격적으로 보도적이 전부터 국민보호대책을 직접 지시해왔다면서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생의 관련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관련 지시가 문제 아니라 일단 대사부터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현지 사장이 맞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경찰통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일단 그 대사를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야지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뭐 그렇게라도 하든지. 뭐 그냥 내려온다니까 뭐 그래 내려오라고 하고서 뭐 대행이라도 뭐 어떻게 하든가. 뭐 유성락은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당시 대통령께서 캄보디아의 인력 증원, 뭔 대사가 없는데만 인력 증원이야. 그리고 뭐 여행경과 상향 이거 안 했어요. 여행경과 상향 10월 16일에 이루어졌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된 거잖아요. 그리고 치안기관 공조 강화, 취업 포털 사이트 조치 등에 대해 보고받고 지침을 내렸다. 취업 포털 사이트 조치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 빈도수는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개인 간의 친분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지금 내뱉는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도된 그 사망하신 분도 그 대학 선배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에 간 거라고 하죠. 그 케이스 바로 그 케이스예요. 근데 네. 그게 대부분의 케이스예요.
취업 사이트 같은 데 단속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0월 13일 날 그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힘당 송원석 의원이 이런 그 외교부 장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냐? 라니까 외교부 장관 조 의원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난주 정도에. 눈치 없네. 와, 눈치 없네. 그러니까 이 얘기 하고 나니까 위성락이 이제 그런 소리 난 건데 이미 조 의원이 말 뱉었는데 뭐 수습이 되냐? 아니 대통령의 지시가 7월 말부터 최소 4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심각성은 지난주 정도라는데요. 그러면 이제 위성락이 거짓말을 했거나 조 의원이 대통령 말을 뭐 귓등으로도 안 들었, 귓등으로 흘려들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성락이라 그 조 의원이라 자르고 나서 위성락이 말을 해야 최소한의 앞뒤는 맞게 되는 거야. 아니 대통령실에서 좀 조연한테 전화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말 잘해라 국회 나가서 막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이거 영상 보고 아니 위성락 말이 나중에 나왔어. 위성락 말이 나중에 나왔어. 조연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성락이 뒤에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미 조연이 말을 뱉어버렸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위성락이 발언하기 전에 뭐 저기 조연을 자르든가. 저 새끼 대통령 말 귓등으로도 안 쳐드는 새끼라고 잘라버리고 그런 얘기를 했던가 뭐 그랬으면 또 몰라. 자 이제 10월 16일 날 KBS에서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UN 이미 5개월 전 동남아 범죄단지 한국이 경고했다. 네네.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여기가 OHCHR 약자도 어렵네. 여기가 이제 5개월 전에 대한민국 정부의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 5월 19일 날 그 공동으로 그러니까 OHCHR이 이제 5월 19일 날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은 이제 그 캄보디아 등의 범죄 단지 상황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으로 인권적으로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네네. 그래서 동남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협동 조치를 해야 된다, 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가 나왔고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일본 등지로 이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5월 달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 국면이었지 사실. 정신이 없긴 했지. 근데 적어도 이 정권이 취임하고 나서는 이 보고서 어디 안 내다 버렸으면 뒤늦게라도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유엔 대사랍시고 뭐 저기 지 변호사 보내고 했으니 한 수준이니까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봤을 것 같지도 않긴 한데. 자 그리고 16일 한국일보 기사를 또 하나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 의원들 이야기인데 기사 제목은 이래요. 한국 피해 폭증에도 캄보디아 출장 여야 의원들 앙코르와트만 들렀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23년, 24년 이제 지난 2년간 최소한 출장비만 1억 1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여러 번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 범죄 단지에 관해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그 근처 어떤 뭐 답사 같은 걸 간 적도 없다. 이런 기사입니다. 보면은 뭐 이래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당시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김건희가 바짝 말하는 아이 안고 있는 사진 올리고 있던 거. 네네네. 그 때문에 사진 뭐 조작이다 그런 얘기 그때 이제 뭐 빈곤 포르노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그 홍보물이었거든요. 그 뜬금없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걸 했는데 이 당시에 캄보디아는 이미 범죄 원상이 되어가고 있었고 부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ODA 사업하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것도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이 시기에 이제 갔던 그 양당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이래요. 그 2024년 11월 18일에서 21일 요 4일 동안에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국힘 유상범 조배숙 송석준 의원이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요 가기 또 2주일 전에 민주당 정무위 소속 강준형, 김병기 그리고 국힘 윤한홍, 강민국, 권성동, 유영화가 5,700만 원을 들여서 또 캄보디아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23년 1월 달에는 또 이제 외통위 소속 민주당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이병수, 하태경이 2,800만 원 정도를 출장비로서 또 캄보디아를 갔다 왔고 또 1월 초에는 또 민주당 윤호덕, 민병덕 그리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 국민의힘 이영호 전 의원이 국회 평화 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으로 또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2023년, 24년 2년 동안에 여야 전현직 의원 17명이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시기가
그 범죄 신고가 급증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23년이 17건에 더 합니다. 실종 신고가 캄보디아 말. 그런데 24년에는 220건을 폭증을 해요. 네. 근데 요 시기 동안에 국회의원이 17명이나 들락날락했는데 앙코르와트는 다 갔다 왔어. 관광이야 100%. 앙코르와트는 가니까 코스가 있나 봐. 앙코르와트는 갔다 왔는데 범죄단체에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도 없었다. 그랬다가 지금 뒤늦게 지금 최근에 갔던 게 박찬대 갔다 왔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 사성 장군 출신 누구야 지금? 김병주? 네, 김병주 지금 또 캄보디아 가서 엄청 생명 내고 있거든요. 때려 죽이고 싶더라 솔직히. 지금까지 뭐 했는데 뭐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 일한다고 일하는 거 막 트위터에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 또 11일 날은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이런 자료를 냈어요. 뭐 캄보디아 이 고문 살해 사건에 관한 한국인 고문 살해 사건에 관해 가지고 유가족이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당국으로부터 어떤 항의나 정보도 접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뭐 자기들한테 뭐 얘기한 바가 없고 그 전에 한국 정부에서는 뭐 캄보디아 정부 측에 뭐 이런저런 입장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캄보디아 내무부에서는 그런 거 들은 거 없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국힘 그 대변인 이충영은 11일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붙잡혀 있던 고단 한국 대학생의 숨진 비극적인 사건에 국민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뭐 캄보디아 내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대사관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떤 도움 요청도 접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이 사실상 무대응이 아니었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대체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은 타당하면서도 부당합니다. 니네는 뭐냐? 윤석열 정권 때는 뭐냐고 대체 220까지 늘어간 것도 사실인데 윤석열 정권 시기에 개업하느라 정신이 없었나요? 계엄 전에 이미 그랬는데. 그러니까 개엄 준비하느라고 이제 미쳤지.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욕 처먹어야 돼요. 할 말 없어야 돼요. 자아 비판부터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너희들까지 잘못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아니 그냥 잘못했다고 해야지. 뭐 니네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잘못했다 그래야지. 책임을 먼저 지겠다고 나서야지. 아니 국회의원들도 전부 여야로 갔다가 돈 써가면서 캄보디아 신나게 갔다 와서 앙코르와트 갔다 오고. 그러니까 앙코르와트만 갔다 왔어. 양아치 같은 것들. 현지에서 그렇게 그 납치 신고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보도가 안 됐으면은 네. 나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아니 거기 살고 있는 교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빼내고 네. 그런 거 엄청 교민 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위험 무릅쓰고. 네. 얼마 국가가 포기한 거를 진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동하신 건데 용기를 무릅쓰고.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김용주 같은 새끼는 어제 하루 달랑 가가지고 존나 생생 내고 그러고 있는 거 꼬라지 보니까 진짜 기도 안 차가지고. 근데 이제 캄보디아 정부의 전반적인 스탠스가 좀 고압적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뒤에는 중국이 있다. 그렇죠. 어쩔래? 뭐 이런 거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는 거야. 아니면 뭐 니네가 뭐 쳐들어올 거요? 뭐 트럼프처럼 막 군대 보낼 거요? 막 이런 거지.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캄보디아 정부가 뭐 의도적으로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송환을 막고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는 정작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제 국내 체류 중인 캄보디아 민주화 운동가 겸 래퍼 부투 비차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거 송환해라.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송환을 막고 있긴 해요. 이 양반 보내면 국제사회에서 매장당하지. 그러면 큰일 나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캄보디아가 티끌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혀 좀 센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뭐 대사를 불러서 초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ODA 역시 계속 지원하겠다. 지원 사업도 계속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갈 게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웬치라는 게 적어도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대략 코시국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좀 감이 잡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는 급증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네네. 그러면 이건 정부가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죠. 그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둘 다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특히 또 생각해 보면은 국정원이 그때 이제 재편되면서 국내 문제는 경찰이랑 그 뭐야 검경. 군대 검경이랑 군대 방첩부 이름하고 예. 뭐 국제 문제, 국제 촉법 문제만 이제 국정원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 기관으로 거듭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감지 못했나? 감지했을 거 아니야 국정원은. 국정원은 알았을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정부 차원에서 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뭉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의 실패예요 이거. 네. 정권의 실패도 아니고 국가의 실패야 이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문재인 되는 정부 거죠. 때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까지 오기까지 네. 그러면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죠. 5년 넘었죠, 사실은.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하 참.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뭐 할 거 하고 있었다. 앞서 이제 그 저기 누구야? 위성락도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네. 이딴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사실 캄보디아 정부랑 우리나라 정부랑 차이가 없는 거야. 국민들 향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 수준인 거는. 근데 위성락이 말한 거는 뭐 할 걸 하고 있었다기보다는 대통령은 말했다. 아이씨, 아닌가?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러면은 정부 내각이 다 대통령 말을 귀등으로도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왜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외교부가 뒤늦게 캄보디아를 이제 여행 위험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 여행 위험 단계가 1단계였거든요, 여기가.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2단계로 올렸고 지역에 따라서 이제 3단계, 4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3단계 같은 경우는 출국 권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지 마라 이거고, 4단계는 아예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네. 여기는 가면은 가다가 걸리면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지금 캄보디아는 아예 뭐 다른 지역도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딴데 그럼요. 아들 데로 네. 갔다가. 자, 그리고 이제 그 캄보디아 구금 64명이 이제 오늘 입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된 사람들이에요. 피해자가 아니고 범죄 단계에서 이제 그 보이스피싱 하부책으로 일하다가 붙잡힌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들어오면은 이제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상당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은 처벌받을 케이스도 처벌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상당수는 또 마약 중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망쳐버린 거죠. 그 여기 좀 지금 피해자들이 상당수가 그 대부분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세대들, 특히 이제 20대 네.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뭐 자식 그 자녀분들부터 해가지고 뭐 친척 뭐 조카나 중에 이제 그 또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자 하시는 분들도 좀 챙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암리에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절이나 아니면 한 번씩 불러다가 뭐 용돈 좀 주면서 뭐 너서 뭐 취직은 되냐,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취직했는데 안 그러냐, 뭐 그런 얘기도 해보시고. 아니 근데 이건 진짜로 좀 그 주변에서 이제 아름아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죠. 와, 옛날에야 뭐 기껏해야 뭐 다단계 업체나 같이, 야 이제는 캄보디아를 범죄 집단으로 보내버리네. 돈을 빨아먹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목숨을 빨아먹는 데입니다, 진짜. 와, 가면 죽습니다. 안 죽어도 복구될 길 없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마약 투약을 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캄보디아가 그렇게 된 것도 국가의 실패고 우리나라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난 것도 국가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정권이 이렇게 무소불위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좀 더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캄보디아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도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그럼 또 중국 돈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이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예,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